태민아, 그게 무슨 소리야? 수진이가 서운해 할 일이 뭐가 있어? 그리고 음식 해다 준 사람이 간 지적받고 기분이 좋을 리 있니? 엄마, 수진이는 그냥 더 맛있게 먹고 싶어서 한 말이에요. 나쁜 뜻은 아니었거든요. 나쁜 뜻이 아니었다고? 고맙다는 말도 없이 짜다고 하는 게? 엄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가족끼리 그 정도는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 그 정도는 말할 수 있다고? 그럼 내가 너희한테 뭔가 해달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지적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이정순 씨는 올해 63세로 35세 아들 태민 씨가 결혼한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32세 며느리 수진 씨와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고 손자 지우까지 얻으면서 늦은 나이에 찾아온 소소한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죠. 정순 씨는 평생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고 특히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토요일 오후 정순 씨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그럼 괜찮지? 무슨 일이야? 그게 어머님께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수진 씨의 목소리에는 왠지 모를 미안한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되물었습니다. 뭔데? 말해봐. 사실은 제가 요리를 정말 못해서요. 태민 오빠한테 제대로 된 집밥 한 번 못해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요. 정순 씨는 며느리의 솔직한 고백에 조금 놀랐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요리를 잘 못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받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혹시 어머님이 시간 되실 때 반찬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치찌개나 멸치볶음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요. 아, 그거야 언제든지 만들어줄 수 있지. 그런데 수진아, 요리는 배우려고 안 해봤어? 해봤는데 정말 안 되더라고요. 간도 안 맞고 태민이 오빠가 먹어보고는 그냥 웃기만 해요. 그래서 더 미안하고 돈 들여서 요리학원도 가볼까 생각했는데 직장 다니면서 학원까지 가는 게 시간도 안 맞고 여러모로 까다롭더라고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이런 며느리가 기특하게 느껴졌어요. 요즘에는 요리 못하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는 며느리들이 많다는데 이렇게 미안해하며 부탁하다니 말이죠. 괜찮아, 괜찮아. 신혼인데 그럴 수 있지. 내가 만들어서 갖다 줄게. 정말요?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 제가 나중에 꼭 배워서 직접 할게요. 정순 씨는 며느리의 고마워하는 목소리를 듣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들을 잘 챙기고 싶어하는 며느리의 마음이 예뻐 보였거든요. 그럼 내일 김치찌개랑 멸치볶음, 그리고 시금치나물도 만들어서 갖다 줄게. 와, 정말 감사합니다. 태민 오빠가 어머님 음식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몰라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순 씨는 남편 성호 씨에게 며느리와 통화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여보, 수진이가 반찬을 좀 해달라네? 그래? 직접 해먹지 않고? 김치찌개, 멸치볶음 이런 기본 반찬들이요. 아직 요리를 잘 못하나 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뭐. 그래도 부탁이라도 하니까 낫네. 성호 씨도 며느리가 직접 부탁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무작정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태도라고 여겼거든요. 내일 장 보고 와서 만들어줄게요. 우리 태민이도 집에서 제대로 된 밥 한번 먹어봐야죠. 다음 날 일요일, 정순 씨는 일찍 일어나서 시장에 갔습니다. 좋은 배추와 돼지고기, 신선한 시금치를 골라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정성스럽게 김치찌개를 끓이고 멸치볶음과 시금치나물을 만들었습니다. 여보,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와, 냄새부터 좋네. 하나씩 맛봐도 되지? 성호 씨가 젓가락으로 멸치볶음을 집어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는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정순 씨는 김치찌개는 큰 용기에, 멸치볶음과 시금치나물은 각각 중간 크기 용기에 정갈하게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들네 집으로 향했어요. 집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가 반갑게 나와서 맞아줬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뭘 가족인데? 태민이 잘 먹으라고 해. 네, 오빠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어머님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항상 그러거든요. 정순 씨는 며느리의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게 바로 가족이 서로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수진아,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요리법도 알려줄 수 있고 다음에 집에 오면 레시피 노트에 적어둘 테니까 가져가고. 네, 정말 감사해요. 조만간 어머님께 배우러 갈게요.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감사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수진이가 그렇게 좋아하던데요? 엄마 음식 먹고 눈물까지 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다행이네. 앞으로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정순 씨는 그날 밤 정말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반찬을 갖다 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참 빨래를 널려고 하는데 며느리에게서 또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바쁘세요? 아니야, 괜찮아. 무슨 일이야? 지난번에 해주신 음식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태민이 오빠가 계속 칭찬하더라고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지난번보다 훨씬 밝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정순 씨는 칭찬을 듣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 그런데 어머님, 혹시 이번에는 갈비찜 만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태민이 오빠가 어머님 갈비찜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갈비찜은 김치찌개보다 훨씬 번거로운 요리였습니다. 갈비를 손질하고 양념을 재워두고 몇 시간 끓여야 하는 정성이 많이 드는 음식이었거든요. 갈비찜? 그건 좀 오래 걸리는데. 아, 죄송해요. 너무 번거로운 부탁을 드렸나요? 그냥 간단한 걸로 해주셔도 되는데. 며느리가 미안해하는 목소리를 내자 정순 씨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부탁하는데 거절할 수도 없었거든요. 아니야, 괜찮아. 갈비찜 만들어줄게. 언제까지 필요해? 정말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까지면 되는데 어머님 편하신 때 해주시면 돼요. 정순 씨는 금요일에 갈비를 사서 토요일에 갈비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저녁 며느리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하나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데? 지우가 어머님 계란말이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다른 건 안 먹으려고 해서 걱정이에요. 혹시 계란말이도 함께 만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손자를 핑계로 내세웠습니다. 정순 씨는 손자 얘기가 나오니 거절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어요. 지우가 계란말이를 좋아한다고? 네, 정말 많이요. 제가 해주면 안 먹는데 어머님이 해주신 건 정말 잘 먹어요. 아무래도 손맛이 다른가 봐요. 손맛이라는 말에 정순 씨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랜 요리 경험에서 우러나는 솜씨를 인정받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계란말이도 같이 만들어줄게.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지우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토요일, 정순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갈비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갈비를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고 무와 당근을 썰고 양념장을 만드는 데만 2시간이 걸렸어요. 여보, 이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네. 갈비찜이 원래 손이 많이 가는 요리잖아. 괜찮아? 이왕 하는 거 우리 며느리가 부탁하는데 제대로 해줘야지. 오후 2시가 되어서야 갈비찜이 완성됐습니다. 한참을 끓이고 간을 보느라 주방에 계속 서 있었더니 다리도 아파오는 듯 했습니다. 계란말이도 노릇노릇하게 부쳐서 예쁘게 썰어 담았어요. 정순 씨는 만족스럽게 완성된 요리들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아들네 집에 도착해서 음식을 전해주자 며느리가 눈을 반짝이며 좋아했어요. 와, 정말 맛있어 보여요. 갈비찜 냄새가 벌써 좋네요.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먹어. 네, 오빠 퇴근하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지우야, 할머니가 계란말이 해주셨대. 손자 지우가 달려와서 계란말이를 보더니 우와 하며 좋아했습니다. 정순 씨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그래? 우리 지우가 맛있게 먹어주니까 할머니가 기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순 씨는 조금 피곤했지만 만족스러웠습니다. 가족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보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후 며느리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아니라 메시지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혹시 이번에는 잡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태민이 오빠가 어머님 잡채가 그립다고 하네요. 정순 씨는 메시지를 보며 조금 놀랐습니다. 이제는 전화도 안 하고 카톡으로 요청하는 것도 신기했지만 무엇보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분이 묘했지만 손주와 아들이 잘 먹는 모습을 생각하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정순 씨는 또 한 번 음식을 해주기로 했고 알았다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와, 감사해요, 어머님. 이번 주 안에만 해주시면 돼요. 어머님이 해주시는 잡채가 정말 최고거든요. 정순 씨는 며느리의 밝은 톤의 메시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아직은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기꺼이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잡채를 만들어간 지 며칠 후 정순 씨는 목요일 오후 친구 미경이와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어머님, 오늘은 불고기 해주실 수 있나요? 내일 태민이 오빠 회식이 취소돼서 집에서 저녁 먹기로 했거든요. 6시까지 갖다 주시면 최고일 것 같아요. 정순 씨는 카톡을 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번에는 메뉴까지 지정하고 심지어 시간까지 정해서 보내온 거였거든요. 정순아, 뭐야? 표정이 이상한데. 아, 며느리가 불고기 해달라고 하는데 6시까지 갖다 달라네. 6시까지? 그럼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지금 장 보는 중인데. 미경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시간까지 지정해서 요구하는 게 조금 이상해 보였거든요. 장을 보고 있던 상황이라 정순 씨는 시간이 조금 늦을 수도 있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아, 그럼 7시도 괜찮아요. 어머님이 해주시는 불고기가 정말 맛있거든요. 많이 해주세요. 우리 지우도 어머님 불고기 엄청 좋아해요. 잘 먹어주고 항상 고마워하는 마음의 음식을 곧잘 해주기는 했지만 미경 씨는 그런 정순 씨를 바라보며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답답했던 미경 씨는 답장을 하려고 머뭇거리는 정순 씨에게 말했습니다. 많이 해달라고. 정순아,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사실 한두 번이 아니거든. 그런데 손자가 좋아한다고 하니까. 근데 생각을 해봐. 너 이러다가 계속 해주게 될걸? 그렇게 되려나? 그런데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거를. 지금이야 몇 번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쌓이다 보면 나중에 감당이 안 될 거야. 나도 한 번은 음식 해달라고 해서 보내줬더니만 냉장고 안에 가득 쌓인 적도 있었어. 제때 안 먹어서 상한 음식도 그대로 쌓아두더라. 그래서 그 뒤로 알아서 하라고 했어. 지금까지 안 해주고 있고. 어휴, 일단 지금 연락 온 거니까 해주긴 해야 할 것 같아. 그래, 해주는 건 네 마음이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적당히 끊어. 정순 씨는 마트에서 소고기를 평소보다 많이 샀습니다. 많이 해달라고 했으니 넉넉하게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불고기를 만드는데 평소보다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양이 많다 보니 양념도 더 많이 해야 하고 고기를 재워두는 시간도 필요했거든요. 여보, 이거 7시까지 갖다 주려면 지금 출발해야겠어? 벌써? 오늘따라 유독 부산스럽네. 또 뭐 만들어 달라고 그런 거야? 응, 불고기를 해달라네. 7시까지 갖다 달라고 해서. 그만큼 해줬으면 이제는 지가 스스로 해먹을 때도 된 거 아니야? 에휴, 그래도 어쩌겠어요. 내가 만들어준 음식이 좋다는데 이왕 하는 거 조금 더 해서 준다고 생각하면 되지 뭐. 언제까지 이 짓을 하려나. 정순 씨는 큰 용기에 불고기를 가득 담아서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확히 7시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시간 맞춰서 와주시고. 불고기 많이 해왔어. 지우도 많이 먹으라고 해. 와, 정말 많이 해주셨네요. 이 정도면 내일 점심까지도 먹을 수 있겠어요.
며느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용기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정순 씨에게는 뭔가 자연스럽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원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이죠. 일주일 후 또 카톡이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는 닭볶음탕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우가 요즘 닭고기를 좋아해서요. 토요일 점심때까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칼칼하고 매운맛으로 먹는 닭볶음탕을 어린 손자가 먹을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매운데 지우가 어떻게 먹냐고 답장을 보내자 며느리는 뜸을 들이는 듯 하더니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 맞다. 그럼 안 매운 닭찜으로 해주세요. 어머님이 해주시는 게 제일 맛있어요. 정순 씨는 메뉴가 바로바로 바뀌는 것도 신기했지만 뭔가 주문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여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수진이가 매번 나한테 음식 해달라고 하는 거 말이야. 마치 음식점에 주문하는 느낌이랄까? 음식점에 주문한다고? 처음에는 음식 배우고 싶다고 자기가 잘 못하니 죄송해하면서 부탁했잖아. 근데 언젠가부터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사항이 많아졌어. 하다못해 몇 시까지 갖다 달라고 하질 않나? 양은 어느 정도로만 해달라고 하질 않나? 성호 씨도 아내의 말을 듣고 나니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고 보니 당신이 자주 해주는 것 같은데. 주방에 오래 서 있으면 안 힘들어? 정순 씨는 달력을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로 며느리의 요청 간격이 점점 짧아지고 있었죠. 그래도 가족인데 도와주는 건 나쁘지 않잖아.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그런데 말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 같아서 그래. 내 기분 탓일지도 모르겠지만. 정순 씨는 며느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여전했지만 점점 변화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조금씩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계속 도와주기로 마음먹었어요. 다만 앞으로는 좀 더 주의 깊게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닭볶음탕을 만들어간 지 사흘 후인 화요일 저녁, 정순 씨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그럼 괜찮지? 무슨 일이야? 엄마, 요즘 수진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엄마 음식 먹을 때마다 정말 행복하거든요. 아들의 목소리는 정말 고마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순 씨는 아들의 감사 인사를 듣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뭘 당연한 거지? 너희 잘 먹는 모습 보면 엄마도 기뻐. 그런데 엄마,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데? 이번 주말에 수진이 친정부모님이 오시거든요.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으로 대접하고 싶은데 혹시 특별한 요리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순 씨는 조금 놀랐습니다. 이제는 아들까지 직접 나서서 이런 부탁을 한다니 어이가 없었죠. 특별한 요리라면? 엄마가 해주시는 갈치조림이 정말 맛있잖아요. 그거랑 잡채, 그리고 나물 몇 가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갈치조림에 잡채, 나물까지 하면 거의 한상 차림이었습니다. 그거 양이 꽤 많은데? 엄마, 사실 수진이가 요리를 못해서 늘 미안해하고 있어요. 이번에 친정 부모님께 엄마 음식 대접하면서 좀 자랑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며느리가 자랑하고 싶다는 말에 정순 씨는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댁 음식 솜씨를 보여주고 싶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해줄게. 언제까지 필요해? 정말요? 감사합니다. 토요일 오후에 갖다 주시면 돼요. 알겠어. 부지런히 준비해야겠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순 씨는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태민이가 직접 전화했네. 태민이가? 무슨 일로? 수진이 친정 부모님 오신다고 갈치조림이랑 잡채, 나물까지 해달라네요. 그거 양이 꽤 많겠는데? 맞아요. 그런데 며느리가 자랑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 많은 걸 당신 혼자 감당할 수 있겠어? 정 힘들면 그냥 안 되겠다고 해. 금요일과 토요일, 정순 씨는 이틀에 걸쳐 요리를 했습니다. 거의 명절 준비하는 수준이었어요. 여보, 이거 진짜 힘드네.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 많이 힘들어? 쉬엄쉬엄 해. 괜찮아요. 이번만 특별히 하는 거니까. 토요일 오후,
정순 씨는 큰 가방에 여러 개의 용기를 담아서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무게가 상당해서 남편이 차로 데려다 줬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많이 해주시다니.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태민이는 갈치조림 용기를 열어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뭔가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자기가 만든 것처럼 말이죠. 수진아, 우리 엄마 음식 솜씨 어때? 진짜 최고지? 응, 진짜 대박이야. 우리 엄마 완전 좋아하겠다. 정순 씨는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를 들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자신이 만든 음식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럼 맛있게 먹어. 갈치조림은 차가워도 맛있으니까. 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순 씨는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고생했어. 오늘 진짜 많이 만들었네. 그러게, 그런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야? 왜? 아니, 그냥 그렇다고. 어찌어찌 음식은 해다 줬지만 속이 후련하지가 않네. 이게 뭐라고 이럴까? 이젠 고맙단 말을 들어도 별 감흥이 없어. 당신이 너무 고생해서 그렇지.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집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씻고 바로 자. 그래야지. 일주일 후 아들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난번 음식 정말 잘 먹었어요.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엄마 음식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래, 다행이네. 엄마가 해주신 음식이 맛있으셨는지 자꾸 물어보신대요. 언제 또 먹을 수 있냐고. 정순 씨는 이 말이 또 음식을 해달라는 말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엄마, 앞으로도 가끔씩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수진이가 정말 고마워하고 있거든요. 가끔씩이라니?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이 정말 최고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엄마 음식이 훨씬 맛있어요. 아들의 말에는 이제 당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정순 씨가 음식을 해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말이에요. 알겠어. 그런데 미리미리 말해줘. 갑자기 말하면 준비하기 어려워. 네, 물론이죠.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순 씨는 점점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까지 가세해서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정순 씨가 오후에 TV를 보고 있을 때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 메뉴 뭐예요? 태민이 오빠가 6시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전에 갖다 주세요. 정순 씨는 그 한마디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는 부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명령을 하는구나 싶었죠. 수진아, 오늘은 당장 갖다 주기가 좀 그렇다? 우리도 간단히 먹으려고 했고. 아, 깜빡했네요. 그럼 간단한 걸로 해주세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요. 어차피 그런 거 드시는 거 아니에요? 깜빡했다는 말에 정순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수진아, 그래도 당일은 좀 너무하지 않니? 저번에도 말했잖아. 미리 말해줘야 장을 봐두고 만들어주던지 하지. 네네, 다음부터는 미리 말할게요. 어머님 집에 재료 없으세요? 김치는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항상 요리해 드시니까 기본적인 재료는 다 있겠다 싶었죠. 정순 씨는 며느리가 자신의 냉장고 사정까지 추측하며 말하는 것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김치찌개를 끓여서 갖다 주기로 했어요. 30분 후 정순 씨가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김치찌개 말고 된장찌개로 바꿔주실 수 있나요? 오빠가 갑자기 된장찌개 먹고 싶다고 하네요. 정순 씨는 이미 김치찌개를 반쯤 끓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된장찌개로 바꾸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어요. 수진아, 이미 김치찌개 끓이고 있는데 지금 바꿔달라고 말을 하면 어떡하니? 아까 우리도 간단히 해 먹을 거라고 했잖아. 미리 장을 봐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아, 그럼 김치찌개도 괜찮아요. 근데 좀 덜 짜게 해주세요. 오빠가 요즘 짠 거 못 먹거든요. 어휴, 일단 알았어. 김치찌개 조금만 더 끓이면 되니까 기다려. 며느리의 전화를 끊은 뒤 정순 씨는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리 멀지 않은 거리라 얼른 갖다 주고 말자 싶었습니다. 그리고 김치찌개를 갖다 준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카톡이 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찌개 잘 받았어요. 그런데 좀 짠 것 같아요. 다음에는 간 좀 봐주세요. 정순 씨는 더 이상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메시지에는 고마움 따위는 전혀 없었고 배려 뻔뻔한 마음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여보, 이거 정말 너무한 것 같아. 왜? 또 뭔 일이야? 수진이가 이젠 음식감 가지고 뭐라 하네. 이번엔 짜다고 다음엔 신경 써서 해달래. 뭐, 간을 지적해? 응, 그리고 메뉴도 마음대로 바꿔. 김치찌개 끓이고 있는데 갑자기 된장찌개로 바꿔달라고 하고. 이 집도 한두 번이지. 이게 오냐오냐 다 받아주니까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나 봐. 상호 씨도 이제는 며느리의 행동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틀 후, 이번에는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좀 서운해하고 있어요. 뭘 서운해? 지난번 김치찌개가 좀 짰다고 하니까 엄마가 기분 나빠하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정순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컴플레인을 해놓고는 자기가 서운하다고 하고 있었거든요. 태민아, 그게 무슨 소리야? 수진이가 서운해 할 일이 뭐가 있어? 그리고 음식 해다 준 사람이 간 지적받고 기분이 좋을 리 있니? 엄마, 수진이는 그냥 더 맛있게 먹고 싶어서 한 말이에요. 나쁜 뜻은 아니었거든요. 나쁜 뜻이 아니었다고? 고맙다는 말도 없이 짜다고 하는 게? 엄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가족끼리 그 정도는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 그 정도는 말할 수 있다고? 그럼 내가 너희한테 뭔가 해달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지적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수진이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고맙다는 말 대신에 그딴 지적질을 해? 니들이 나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해도 괜찮을까 말까인데. 그따위로 생각을 했다 이 말이지? 그런데 엄마, 지금 너무 흥분하신 것 같은데. 내가 흥분 안 하게 생겼어? 그리고 할 말 있으면 직접 하라고 해.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나도 기분 나빠서 오래 통화는 못하겠다. 당장 끊어라. 아들도 말끝을 흐렸습니다. 자기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밤, 정순 씨는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한계야. 고마워하기는커녕 안 맞다고 지적질이나 하고 서운하다고 뒤에서 뭐라 하기나 하고 태민이도 수진이 편만 들고 말이야. 정말 심하긴 하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야. 처음에는 정말 도와주고 싶어서 시작한 일인데 이제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 진작에 도와주지 말 걸 그랬어. 이제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정순 씨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선의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이대로는 안 되니까 계속 당신이 힘들어할 수는 없잖아. 다른 방법?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당신만 손해야. 뭔가 깨닫게 해줘야 해. 상호 씨의 말에 정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뜬 눈으로 밤을 지새다시피 한 정순 씨가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남편 성호 씨도 따라 들어와서 물 한 모금을 마시며 정순 씨의 안색을 살폈어요. 잠 못 잤어? 얼굴이 안 좋네. 밤새 생각만 했어.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싶어서. 정순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한번 계산해 볼까? 정확히 얼마나 했는지. 계산을 해. 어떻게? 횟수랑 재료비, 내가 들인 시간까지 다 계산해 보는 거야.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졌거든. 성호 씨는 아내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연하게 많이 했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됐는지는 한 번도 계산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좋은 생각이야. 정확히 알아야 다음에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 있을 거야. 정순 씨는 달력과 가계부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서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며느리와 주고받은 카톡 기록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이 한 달 반 전 김치찌개였네요. 그 다음에 갈비찜, 계란말이. 정순 씨가 하나씩 읽어가며 종이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생각보다 횟수가 많았어요. 여보, 이거 봐봐. 지금까지 총 18번이나 해줬어. 18번? 그게 한 달 반 만에? 응.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일주일에 3번씩이잖아.
툭 하면 뭐 해달라고 하고 점심때 연락 와서는 저녁밥 해서 갖다 달라고 그러고 성호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보니 정말 많은 횟수였거든요. 그럼 재료비는 얼마나 들었을까? 갈비찜 할 때 갈비만 5만 원, 불고기용 소고기 3만 5천 원, 갈치조림 할 때 갈치 2만 5천 원. 정순 씨는 마트 영수증들을 뒤져가며 하나씩 계산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것은 현재 시세로 계산해서 적었어요. 재료비만 해도 벌써 98만 원이 나왔어. 98만 원? 이것만으로도 우리 두세 달 식비도 나오겠네. 그 다음은 시간 계산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각 요리별로 걸린 시간을 세심하게 적어보았어요. 김치찌개는 1시간, 갈비찜은 4시간, 갈치조림이랑 잡채, 나물까지 했을 때는 6시간. 6시간? 하루 종일 한 거네. 맞아. 거기다 장 보러 가는 시간, 갖다 주는 시간까지 합치면. 정순 씨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총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총 68시간이야. 거의 일주일 내내 일한 시간이네. 성호 씨는 아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여보, 시간당 15,000원 받는다고 해도 그럼 68시간이면 102만 원이네. 재료비 98만 원 더하면 200만 원이야.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막연하게 많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로 나오니 충격이었거든요. 200만 원 이게 한 달 반 만에? 응, 그런데 수진이는 고맙다는 말 한 번 제대로 안 하고 강까지 지적하고 있잖아. 정순 씨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심각한 수준이야. 250만 원이면 고급 한정식 집에서 10번도 넘게 먹을 수 있는 돈이잖아. 처음에는 정말 도와주고 싶어서 시작한 일인데 이제는 내가 해주는 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어. 돈을 받자고 시작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니 진짜 괘씸하네. 성호 씨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너무 착해서 그래. 이제는 선을 그어야 해. 그런데 어떻게 해? 갑자기 안 해준다고 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 계산서를 보여주는 건 어때? 당신이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지 알게 해주는 거야. 정순 씨는 남편의 제안에 눈이 반짝였습니다. 계산서를?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을까? 있을 거야. 사람들은 숫자로 봐야 현실을 깨닫거든. 2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보면 자기들이 얼마나 많은 걸 당연하게 여겼는지 알게 될 거야. 그런데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돈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해주려는 거라고 분명히 말하면 돼. 그럼 답이 나오겠지. 그만한 돈을 주고서 부탁을 하든지 아예 하질 않던지. 정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럼 정리해서 보내볼까? 그래. 제대로 정리해서 보내자. 그래야 충격도 크고 효과도 있을 거야. 정순 씨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엑셀을 켰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산한 내용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정순 씨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엑셀 첫 줄에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정순 씨는 첫 번째 항목부터 차근차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메뉴명, 재료비, 조리시간, 배달거리까지 모든 것을 세세하게 기록했어요. 생각해보니까 배달비도 계산해야겠네요. 기름값이랑 시간까지. 맞아. 요즘 배달비가 3,000원씩은 하잖아. 정순 씨가 2시간 동안 꼼꼼히 작업한 결과 엑셀표가 완성됐습니다. 마지막에 합계를 확인하며 깜짝 놀랐어요. 여보, 봐봐. 재료비 98만 원, 인건비 102만 원, 배달비 5만 4천 원, 총 205만 4천 원이야. 205만 4천 원? 처음 계산할 때보다 더 늘었네. 배달비를 빼먹었거든. 그리고 포장 용기 값이랑 추가했어. 정순 씨는 완성된 표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혹시 계산 실수가 있을까봐 여러 번 확인했어요. 그런데 정산서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비교표도 만들어 봤습니다. 여보, 비교해볼 게 있으면 더 확실하게 와닿지 않을까? 비교라니? 배달앱이나 도시락 전문점이랑. 정순 씨는 인터넷으로 배달앱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메뉴들의 가격을 조사해서 비교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더 실감나네. 도시락을 매번 공짜로 받은 거잖아? 그러게 210만 원 정도면 도시락을 100번도 넘게 시켜 먹을 수 있는 돈이야. 정순 씨는 정산서 하단에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참고 일반 도시락 배달업체 기준 시총 18회 주문 시 예상 금액 약 270만 원, 1회 평균 15,000원 18회는 270만 원. 이렇게 쓰니까 오히려 내가 싸게 해준 것 같네? 맞아. 270만 원짜리 서비스를 210만 원에 해준 거네. 60만 원도 넘게 할인해 준 셈이야. 그 다음에는 정중한 안내문을 작성했습니다. 이 정도면 너무 과하지도 않고 적당한 것 같은데? 좋아, 이거 보고 느끼는 게 있을 거야. 분명히 애들이 뭐라 할 거야. 주눅 들지 말고 할 말 있으면 다 해. 정순 씨는 마지막으로 추천사항도 적어 넣었습니다. 추천대안 1. 배달 앱 이용 2. 근처 도시락 전문점 이용 3. 간편식 구매 4. 요리 학원 수강 하하, 요리학원 수강까지? 이거 완전 현실적인 조언이네. 처음에 요리 배우겠다고 했는데 한 번도 안 물어봤거든. 그 뒤로 다니려고 하지도 않았고. 모든 작업이 완료되자 정순 씨는 파일을 저장하고 인쇄했습니다. 용지 2장에 깔끔하게 정리된 정산서가 나왔어요. 이제 보낼까? 잠깐만, 한 번 더 확인해 보자. 두 사람은 인쇄된 정산서를 함께 다시 읽어봤습니다. 숫자도 정확하고 표현도 정중했어요. 완벽해. 이 정도면 누가 봐도 합리적이야. 그런데 정말 보내도 될까? 사이가 틀어지거나 하지는 않겠지? 지금도 이미 틀어져 있어. 당신만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뭘 더 걱정해? 성호 씨의 말에 정순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더 이상 참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럼 카톡으로 보낼까? 이메일로 보낼까? 카톡으로 보내. 바로 볼 수 있게. 정순 씨는 스마트폰으로 정산서를 사진 찍어서 며느리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메시지도 함께 보냈어요. 수진아, 그동안 도움해준 것에 대한 정산서야. 앞으로는 서로 배려하며 지냈으면 좋겠어. 메시지를 보내고 나자 정순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며느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면서도 걱정됐어요. 이제 됐어. 숫자 앞에서는 누구도 할 말이 없을 거야. 정순 씨는 남편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산서를 보낸 지 3분 후 며느리가 메시지를 읽었다는 표시가 떴습니다. 정순 씨는 핸드폰을 바라보며 긴장했어요. 여보, 읽었어. 근데 답장이 없네. 당황해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는 거겠지. 10분이 지나도록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온 거였습니다. 어머님, 지금 보낸 이게 뭐예요? 정산서, 그동안 너희한테 음식 해다 준 것들이야. 정산서라니요? 어머님, 설마 돈을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우면서도 약간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돈을 받으려는 게 아니야. 그동안 너희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알려주려고 하는 거지. 굳이 돈으로 따지자면 그만큼 들었다 이런 이야기고 그걸 보고 너희들이 뭔가 느끼는 게 있으면 하는 거지. 그렇다고 쳐요. 근데 210만 원이라니요? 이게 말이 돼요? 가족끼리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서 살아요? 가족이라고 해서 당연한 건 없어. 210만 원이면 배달 음식으로 몇 달은 먹을 수 있는 돈이야. 그리고 지난번에 사돈들 오셨을 때도 나가서 먹으면 한 사람당 몇만 원씩은 줘야 하는데 재료값만 넣었다. 딱 적당한 금액인 것 같은데 아니니? 정순 씨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미리 각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어머님이 좋아서 해주신 거 아니에요? 제가 억지로 하라고 한 적 없는데요. 좋아서 했다고? 네가 간 지적하고 메뉴 바꾸라고 하는 것도 내가 좋아서 들어준 거니? 정순 씨의 반박에 며느리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잘해주셨잖아요. 갑자기 이러시는 거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럼 이제부터는 배달 앱에서 주문해서 먹어라. 거기서는 별점도 주고 리뷰도 쓸 수 있으니까 더 좋을 거야.
난 너한테 지적 따위 받으려고 음식 해준 거 아니고 당연하게 해줄 생각은 더더욱 없으니까. 배달 앱에서 주문하라는 말에 며느리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저희가 언제 어머님을 배달업체 취급했다고. 취급 안 했다고 메뉴 정해서 주문하고 시간 지정해서 배달 요구하고 맛없으면 컴플레인하고. 이게 배달업체 취급 아니고 뭐야? 그럼 내가 니들 식모야? 정순 씨의 날카로운 지적에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뜻이 아니었다고 해서 내가 받은 상처가 없어지나? 210만 원어치 도움받고도 고맙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 들었어.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 그게 문제라는 거야? 지금도 그러잖니? 그때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그래? 내가 얘기할게. 전화 좀 줘봐. 잠시 후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 이렇게 돈 계산하면서 사나요? 심하다고? 그럼 수진이가 나한테 한 행동들은 안 심해? 그건 그래도. 정순 씨의 냉정한 계산에 아들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심하게 한 건 아니잖아요. 심하게 안 했다고? 어제도 메뉴 바꾸라고 하고 간 지적하고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냥 받기만 했잖아. 그건 좀 미안하긴 했는데. 미안하긴 했다고? 미안한 줄 알면서 왜 계속 그랬어? 정순 씨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필요한 경우에만 부탁해라. 그렇지 않으면 배달로 사서 먹던가 해. 난 더 이상 그냥은 못 해준다. 엄마, 그리고 태민아, 너도 마찬가지야. 엄마 음식이 맛있다고 자랑만 하지 말고 네 마누라가 뭘 잘못했는지 제대로 알려줘.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정순 씨의 단호한 어조에 놀란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요.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걸 이제야 아는 거야? 정말 몰랐어요. 계산해보니 이렇게 큰 돈이 될 줄은. 돈 문제가 아니야. 마음가짐 문제야. 도움받는 사람이 도움 주는 사람한테 지적질까지 하면서 당연하게 여기는 게 문제라고.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눈물기가 섞여 들렸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정말 조심할게요.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미리 부탁드릴게요. 그래, 그리고 수진아, 요리 배우고 싶다고 했잖아. 이제 진짜 배워봐라.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순 씨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어요. 어때? 기분이 좀 나아졌어? 응, 이제야 정말 속이 뻥 뚫린 것 같아. 진작에 이렇게 할 걸 그랬네. 숫자 앞에서는 누구도 할 말이 없거든. 잘했어. 정순 씨는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도 생겼어요. 정산서 사건이 있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들네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정순 씨는 조용한 일상이 편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관계가 틀어진 게 아닐까 걱정됐습니다. 토요일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순 씨가 문을 열어보니 아들 부부와 손자가 서 있었어요. 며느리는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어머, 왜 이런 걸 들고 와? 엄마, 저희가 사과드리러 왔어요. 정순 씨는 세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수진이의 표정에는 지난 일주일간 많은 생각을 한 흔적이 보였어요. 어머님, 지난주에 정말 죄송했어요. 오빠랑 많은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래? 엄마, 저희가 정말 철없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셨는지. 아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집에 가서 계산기 두드려 봤어요. 정말 배달 음식으로 시켜 먹었으면 300만 원도 넘게 나왔을 거예요. 그걸 이제야 알았어? 네, 정말 부끄러워요. 어머님이 해주시는 게 당연한 줄만 알았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순 씨는 며느리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엄마, 앞으로는 정말 다르게 할게요. 저희가 규칙을 정해봤어요. 규칙을? 네, 어머님. 첫째, 음식 도움이 정말 필요할 때는 최소 일주일 전에 미리 부탁드리기. 둘째, 재료비는 저희가 드리기. 셋째, 메뉴나 맛에 대한 지적은 절대 하지 않기.
정순 씨는 며느리가 구체적인 규칙까지 생각해온 것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엄마, 가장 중요한 건 감사 인사예요. 저희가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래, 그게 가장 중요하지. 어머님, 그리고 저 요리 학원 등록했어요. 다음 주부터 다니기로 했거든요. 수진이의 말에 정순 씨는 기뻤습니다. 입으로만 배우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에 옮긴 거였거든요. 정말 어떤 요리 학원? 집 근처 문화센터 한식 기초반이요. 기본적인 것부터 제대로 배우려고요. 엄마, 수진이가 엄마한테 요리 개인 레슨도 받고 싶다고 하던데요. 개인 레슨? 네. 어머님이 괜찮으시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머님 댁에 와서 요리 배우고 싶어요. 물론 재료는 제가 다 준비해 오고요. 정순 씨는 며느리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사과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좋아, 그럼 기본적인 것부터 천천히 가르쳐 줄게.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님. 그때 손자가 할머니 곁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집에서 계속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한테 나쁜 짓 했다고 했어요. 아이고, 우리 지우가 다 알고 있었네. 할머니, 나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어요. 손자의 순수한 말에 정순 씨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것도 해줄게. 엄마, 그런데 앞으로는 정말 특별한 경우에만 부탁드릴게요. 한 달에 한 번, 많아야 2번 정도로. 네, 그리고 어머님 개인 시간도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어머님 스케줄도 미리 확인하고 부탁드릴게요. 정순 씨는 며느리가 정말 많이 변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고마워. 서로 배려하면서 지내면 좋겠어. 니들 온 김에 저녁 같이 먹고 가. 아빠, 저희가 사드릴게요. 엄마 힘들게 하지 말고. 네, 근처 치킨집에서 주문해서 같이 먹어요. 결국 치킨을 시켜서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요리 학원에서 김치찌개 만드는 법 배우는데 다음에 어머님이 시식해주세요. 어떤지 평가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언제든지. 우리 수진이가 요리 실력이 늘면 좋겠네. 엄마, 앞으로는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의 소중함을 잊지 않을게요. 아들의 말에 정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네가 돌아간 후 정순 씨는 남편과 함께 설거지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다행히 잘 해결된 것 같아. 그러게 210만 원의 위력이 대단하더라. 확실히 숫자로 보여주니까 깨닫더라고.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면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정순 씨는 이번 일을 통해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고 서로의 노고를 인정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순 씨는 누구에게도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을 자신감이 생겼어요. 가족 간에도 건강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은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아, 진짜 또 자고 간다고? 어이가 없다. 나는 오늘 밖에서 잘 거야. 도대체 왜 다들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야? 내가 뭐하러 결혼했나 몰라. 매주 주말마다 시골까지 내려가야 하고 생활비도 빠듯한데 겨우 100만 원 가지고. 진짜 뭐가 아쉬워서 이 집에서 자고 간대. 거기가 자기 집인 줄 알아? 짜증나 죽겠네. 안녕하세요. 저는 65살 김은선입니다. 저는 이런 며느리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의견을 아래 댓글에 부탁드립니다. 그날 손자가 휴대폰 통화 버튼 하나를 눌렀을 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루 이틀 애 봐주고 밥 좀 챙겨준 게 죄라면 죄였을까요? 며느리는 제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날 밤 상황은 이랬어요. 평소처럼 손자 주호가 저희 집에 와 있었고 저는 전날 복용하지 못한 약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병원 예약은 다음 주였지만 이틀째 약을 못 먹으니 어지럼증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휴, 주호야, 할미 좀 놓을게. 이 약을 먹어야 정신을 차릴 수 있을 것 같네. 손자는 이제 막 걷기 시작한 돌 지난 아기였어요. 걷는 것도 엉거주춤인데
휴대폰은 어찌나 잘 만지는지. 제가 누운 방 맞은편에서 아들 재훈이가 소파에 앉아 맥주 한 캔을 들고 있었고, 며느리는 외출 중이라 집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실에서 며느리 민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도 전화로요. 야, 이재훈, 너네 엄마 오늘 또 자고 간다며? 그럼 나는 오늘도 밖에서 자고 들어가야겠네. 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누가 들으면 저를 불청객 취급하는 줄 알겠어요. 갑자기 자고 간다 하면 어쩌자는 거야? 나도 좀 쉬자. 진짜 네 집 사람들은 다 지들밖에 몰라. 그 말에 아들 이름을 부르려다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방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데 며느리의 음성은 계속 들려왔습니다. 내일 먹을 것도 없어. 네가 알아서 챙겨드려. 나 오후에나 들어갈 테니까. 에이 진짜 짜증나. 결혼 잘못했어 정말. 그 순간 제 온몸이 식었습니다. 그 목소리엔 술 기운이 잔뜩 묻어 있었고 진심이 아주 또박또박 배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불 꺼진 방, 혼자 듣는 이 음성은 악몽 같았어요.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걸, 그것도 손자 덕분에 알게 됐다는 게 더 충격이었고요. 아들은 거실에서 조용히 자고 있었고, 손자는 자다 깨어 아빠를 깨우려 하며 몸을 흔들더라고요. 그 애가 아니었으면 저 통화는 그냥 스쳐 지나갔을 일입니다. 한참을 멍하게 앉아 있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재훈아, 일어나봐. 지금 민주가 어디 있는 줄 아니? 응? 왜요, 엄마? 민주 지금 일 보고 지 보고 있지 않을까요? 재훈아, 너 통화 안 했니? 민주가 아까 통화했는데 그거 주호가 받아버렸어. 그제야 재훈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전 재훈이에게 며느리의 말 중 일부만 들려줬어요. 민주가 오늘도 자고 간다고 하니까 자긴 또 외박해야겠다더라. 그냥 친구 집 간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민주가요? 재훈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야 저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내가 어떻게 대해줬는데 이렇게 나를 몰래 욕할 수 있냐? 엄마, 죄송해요. 제가 민주한테 물어볼게요. 저도 솔직히 요즘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날 밤 저는 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몸이 너무 무거워서 이불을 덮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주호가 제 옆에 와서 잘 붙어 자는데 그 따뜻한 체온에 도리어 더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그날 밤 단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내가 며느리한테 이렇게까지 속았나. 이제야 보인 거예요. 웃으며 예의 바르게 말하는 그 뒤에 있던 진짜 속내가. 다음 날 저는 재훈이가 조심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묻지 않았습니다. 그 애도 충격이었겠죠. 하지만 아무 말이 없다는 건 그 애도 알고 있었단 뜻일지도 모릅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이 집에서 계속 머무는 게 맞는가?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내가 있어도 되는 건가? 아니,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내 손주 주호를 이런 환경에 두어도 되는가였습니다. 그날 손자의 손가락이 눌러준 통화 한 통으로 저는 사람을 다시 보게 됐고 제 남은 인생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믿었던 가족이 등 돌리는 건 남보다 더 차가운 법이에요. 이제 저는 그 진실을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손자가 누른 전화 한 통의 며느리의 본심을 듣고 난 뒤 저는 오랫동안 묻어둔 제 과거를 곱씹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그때까지도 며느리를 미워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뭔가 잘못되었겠거니 힘든 일이 있었겠지. 이런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동안 너무 많은 걸 참고 살아와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남편은 아이들 대학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어요. 지병이 있었지만 그토록 빨리 갈 줄은 몰랐죠. 그 사람은 늘 말했어요. 당신이 애들 대학만 보내면 나머진 내가 다 책임질게. 그때부턴 편하게 살아.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약을 손에 쥐고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남편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장례식 끝나고 난 다음 날
저는 미역국을 끓였어요. 애들이 굶을까 봐요. 그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저희 집에는 두 남매가 있어요. 첫째는 아들 재훈이, 둘째는 딸 재희. 아들은 조금 무뚝뚝하지만 속 깊은 아이였고, 딸은 조곤조곤한 성격의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 아이였어요. 딸은 교사가 되었고, 아들은 회사원이 되었죠. 그 길은 사실 각자의 선택이었어요. 남편이 떠나고 저는 아이들만 바라봤습니다. 아들 재훈이는 엄마, 나 돈 벌게요 하며 대학 2학년 마치고 바로 취직했어요. 학교는 나중에 야간으로 다니면 되죠. 지금 당장 엄마 힘드신데 돈부터 벌어야죠.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힘들었어요. 딸아이는 어학연수를 다녀오겠다고 했고, 저는 흔쾌히 보내줬죠. 딸의 유학 비용이 적지 않았어요. 항공료, 학비, 생활비까지 다 합치면 3천만 원이 훌쩍 넘었죠. 그런데도 전 아들에게 미안하더라고요. 딸에게만 투자했구나 하는 죄책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월세 자금도 대줬어요. 월세를 지원해주며 조건을 하나 걸었죠. 학교 다시 다녀. 졸업장 가져와야 해. 에이, 엄마, 지금 대학교 나온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3년이 아까워? 1년만 더 다니면 졸업인데 그걸 왜 포기해? 재훈이는 결국 낮엔 일하고 밤엔 수업 듣는 스케줄로 겨우 졸업장을 받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전 마음 한편이 늘 미안했습니다. 제이에게 해준 만큼은, 아니 그 이상은 재훈이에게 해줘야 한다는 마음이 컸어요.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조금 섭섭했어요. 이제야 저 아이도 좀 편히 살겠구나 싶었는데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니. 그런데 막상 며느리 민주의 얼굴을 보고 나니 참 착하고 단정하게 생긴 아이라 좋았어요. 서울이 고향이라더군요. 말도 조리 있게 하고 예의도 바르더라고요. 처음 인사 왔을 때의 대화가 아직도 생각나요. 어머님,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재훈 씨랑 잘 살겠습니다. 저희 잘 부탁드려요. 그 말을 들었을 땐 고개를 끄덕이며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아이는 재훈이를 잘 챙기겠구나 했죠. 결혼을 하자마자 저는 아들에게 작은 아파트 한 채를 해줬습니다. 전세 자금에 보태라며 준 돈이었지만 거의 1억 가까운 목돈이었어요. 가전제품, 가구까지도 제가 모두 마련해줬고요.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이렇게라도 해야 내 마음이 놓이지. 네가 고생한 만큼 나는 해주고 싶어. 딸에게도 비슷한 시기에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형평성 있게 챙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키운 아들인데도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부턴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엔 명절이나 생일, 손주 생일 때만 얼굴을 비추더니 점점 1년에 한두 번 그것도 급한 일 생겼다며 밥 한 끼도 안 먹고 가는 날이 많아졌죠. 딸 제이는 자주 안양에 내려왔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오빠는 왜 그렇게 무심해? 뭐 필요한 거 있을 때만 오잖아. 일이 바쁘겠지. 애도 있고 너도 이해 좀 해라. 근데 이상하지 않아? 자기가 김치 몇 통 갖고 간 건 말도 안 하면서 엄마가 해준 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 그때도 저는 아이들을 감싸고만 돌았어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남한테 흉볼 순 없다는 생각이 먼저였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에 무언가가 쌓이기 시작했던 건 손주가 태어난 이후부터였습니다. 아들이 처음 며느리 민주를 데려왔을 때 저는 솔직히 감동했어요. 그 아이는 조곤조곤 말도 잘하고 눈웃음이 참 예뻤거든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재훈이가 어머님이 정말 따뜻한 분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 한켠이 간질간질했어요. 재훈이 녀석, 늘 무뚝뚝하더니 여자 앞에선 꽤 자상한가 보다 싶었죠. 서울 출신이라며 부모님도 오랫동안 서울에서 사셨다고 했어요. 말끝마다 존댓말을 붙이고 무릎을 모으고 앉아있던 그 아이를 보며 이 집엔 사람 복이 있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땐 정말 몰랐어요. 그 예의와 미소 뒤에 얼마나 철저히 계산된 이중적인 면이 숨어 있었는지.
결혼식은 무난히 치렀습니다. 제가 주도해서 예식장부터 혼수까지 대부분 도왔고, 신혼집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하나 전세로 마련해줬어요. 집값이야 말할 것도 없이 비쌌지만,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부담만은 안기지 말자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결혼 초부터 돈 걱정하면 뭐 하겠니? 살면서 천천히 갚아도 된다. 엄마, 진짜 너무 고마워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기대도 안 했는데. 그 말 지금도 기억나요. 그땐 정말 진심인 줄 알았어요. 가전제품도 제가 직접 알아보고 설치까지 마쳤어요. 냉장고, 세탁기, TV는 물론이고 침대랑 식탁까지 손수 골랐죠. 딸 결혼 때도 그랬지만 아들 결혼 땐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아들이니까 며느리가 불편하지 않게끔 해줘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마음을 비웠습니다. 이제 애들 가정은 애들 몫이다. 난 그저 멀리서 바라보자.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재훈이 부부가 결혼하고 난 뒤 안양 집은 참 조용해졌어요. 아들이 서울로 떠난 뒤론 명절 아니면 얼굴 보기 힘들더군요. 한 번은 재훈이가 혼자 내려왔어요. 엄마, 민주가 이번엔 처가에서 명절 보내기로 했대요. 그 말에 고개는 끄덕였지만 솔직히 속 은 좀 쓰렸어요. 그래도 처가도 처가 나름 사정이 있겠지 싶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며느리가 함께 오는 일은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그 와중에 딸 제이는 주말마다 안양 집에 왔어요. 엄마, 오빠네는 왜 이렇게 안 와? 명절도 며느리 혼자 안 오는 거 처음 봤어. 요즘은 다들 그래. 바쁜가 보지. 그땐 몰랐죠. 그 바쁨이 시댁을 기피하는 이유였다는 걸요. 며느리는 이상하게도 저와 단둘이 있는 자리를 피했어요. 전화도 늘 아들을 통해서 했고 용건도 짧았어요. 어머님, 저희 이번 주는 일정이 있어서 못 내려가요.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그 말이 반복되다 보니 이제 다음이 언제인지도 모르게 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둘이 함께 내려왔습니다. 그땐 딱딱한 분위기 없이 웃으며 안부도 묻고 했죠. 어머님, 지난번에 김치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친구들이 극찬했어요. 그럼 다음에 올 땐 통으로 몇 개 싸줄게. 친구들 나눠줘. 그런데 알고 보니 김장철에 와서 몇 통씩 가져가곤 다음날 처가에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손자가 태어나면서 조금 변화가 생겼어요. 민주가 출산하면서 잠시 일을 쉬고 주호가 태어난 거예요. 처음 손자를 안았을 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안고 오는 손자 보며 눈빛에 기운이 돌더라고요. 엄마, 주호 어때요? 너무 작죠? 아유, 작기는 할미 눈엔 왕자님이다. 왕자님. 저는 조리원비와 유모차가 명목으로 500만 원을 쥐어줬어요. 그 뒤로 애들 부부는 한 달에 한두 번은 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며느리의 태도가 사람 대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아이 데리고 오는 날엔 상냥한 얼굴이지만 밥 먹고 설거지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인사만 건넨 후 방으로 들어가 휴대폰만 붙잡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주호가 낮잠 잘 때 저도 좀 누울게요. 밤새 많이 깨서요. 그 말엔 이해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날이 계속 반복됐단 거예요. 점점 며느리는 저희 집을 돌봄센터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아휴, 어머님 댁은 진짜 조용해서 너무 좋아요. 애 키우기 딱이에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신경 쓰였는지 그때부터 제 마음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주가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제야 서서히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진 몰랐어요. 그 아이가 내 뒤통수를 아주 제대로 칠 줄은요. 아이 낳고 쉬던 민주가 다시 복직한다며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고 저는 여느 때처럼 혼자 반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훈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민주가 다음 주부터 복직해요. 그런데 주호가 아직 너무 어려서 어린이집에도 못 가고 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아, 이번에도 부탁하려고 왔구나 싶었어요. 말을 꺼낸 표정이 이미 정해진 답을 기다리는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서 민주가 그러는데 혹시 엄마가 주호를 여기서 봐주실 수 있을까요? 매주 주말마다 저희가 데리러 오고요. 한숨이 나올 법도 한데 저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손자였으니까요. 어머님, 제가 일주일 동안 주호 생활 리듬이랑 밥 먹는 방법 다 알려드릴게요. 5개월 만이에요. 그때까지만 봐주시면 돼요. 민주의 눈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말을 그대로 믿은 제가 바보였죠. 민주는 그 주 주호와 함께 제 집에 머물렀습니다. 말 그대로 인수인계를 하겠다는 거였어요. 낮잠은 몇 시, 이유식은 어떻게, 시도 때도 없이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메모까지 하며 꼼꼼히 배웠어요. 아이를 키운 경험이 있다고는 해도 요즘 육아는 또 다르다며 민주는 한참을 설명하고 또 설명했어요. 요즘은 천기저귀 안 써요. 어머님, 기저귀도 피부에 맞는 걸 써야 해요. 그리고 아기 세제도 별도로 써야 돼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웃었죠. 알겠어. 뭐든 너희가 하던 방식대로 해볼게.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민주는 캐리어를 끌고 올라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주호와 하루를 시작했어요. 아침 7시에 기상, 이유식, 낮잠, 기저귀 교체, 목욕. 하루 24시간이 모자랐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손자 얼굴만 보면 마음은 풀렸어요. 아이 웃음이 그만큼 위로가 되는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주부터였습니다. 처음엔 주말마다 주호를 데리러 오던 재훈이 어느 순간부터는 바쁘다, 차가 막힌다며 연락이 늦어졌고 나중엔 아예 안 오는 날도 생기더라고요. 엄마, 이번 주는 일정이 꼬여서요. 다음 주에 주호 데리러 갈게요. 괜찮죠? 괜찮냐니 그 질문에 괜찮다고 대답한 제 입을 때려주고 싶었어요. 저는 한 번도 안 괜찮다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은 병원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6개월 전 예약해둔 정기검진이 있었거든요.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혹시 하루 내려올 수 있냐 물었어요. 민주야, 나 내일 병원 예약이 있어서 잠깐 다녀와야 하는데 주호 좀 맡아줄 수 있을까? 어머, 저 지금 천안에 교육 중이에요. 이번 주 내내 내려와 있어요. 금요일 저녁에나 올라가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일은 병원도 병원이지만 약이 다 떨어져 가던 상황이었거든요. 어머님, 병원 일정 바꾸셔야 할 것 같아요. 결국 전화를 끊고 병원에 다시 연락했어요. 다행히 일주일 뒤 오후 일정으로 다시 예약을 받을 수 있었죠. 그 일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잠깐 봐달라는 말이 책임져 달라로 바뀌었다는 걸요. 그 다음 주 아들에게 상황을 이야기하자 재훈이는 그제야 휴가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그날 병원 다녀오실 때 제가 주호 데리러 갈게요. 제가 휴가예요. 그 말이 고맙기도 했지만 왜 내 일이 될 때마다 이렇게 힘겹게 부탁해야 하는지 속이 답답했어요. 그리고 진료 당일 아들이 주호와 함께 병원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진료 후 아들과 셋이서 생선구이 집에서 밥을 먹고 집으로 향했어요. 그때만 해도 제 몸이 이상하게 무겁다는 걸 느끼고 있었죠. 아무래도 약을 안 먹은 여파인가 보다. 집에 가자마자 약을 먹고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손자가 며느리 전화를 받아버렸죠. 그 통화가 모든 걸 뒤바꾸게 될 줄은 그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병원 정기검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재훈이 휴가를 내고 저를 데려다주고 진료가 끝난 뒤엔 셋이서 생선구이를 먹었죠. 민주는 일이 있어 동행하지 못했지만 나름 가족 같은 하루였어요. 아들 집에 잠시 들렀다가 몸이 너무 피곤해서 소파에 앉았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 몸이 무거웠고 약기운도 돌던 터라 정신이 흐릿했죠. 그런데 그 잠 속에서 저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진실을 듣게 됐습니다. 한밤중이었어요. 주호가 칭얼대며 거실로 기어나와 울고 있었고
아들 재훈이는 술 한잔 했는지 소파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주호를 안고 재훈이의 핸드폰을 손에 쥐었던 주호 손에서 폰을 빼내려다. 그만 주호 손가락이 스피커 통화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그 순간 전화가 연결되었고 거짓말처럼 며느리의 목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아, 진짜 또 자고 간다고? 어이가 없다. 나는 오늘 밖에서 잘 거야. 그 목소리는 술에 잔뜩 취해 있었고 짜증과 경멸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다들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야? 내가 뭐하러 결혼했나 몰라. 매주 주말마다 시골까지 내려가야 하고 생활비도 빠듯한데 겨우 100만 원 가지고. 저는 핸드폰을 든 채 굳어버렸어요. 가슴이 쿵쾅대고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동안 봐왔던 민주의 웃는 얼굴, 어머님 덕분이에요 하던 그 목소리, 그 모든 게 다 가면이었단 사실을 그날 밤 저는 제 귀로 확인한 겁니다. 진짜 뭐가 아쉬워서 이 집에서 자고 간대? 거기가 자기 집인 줄 알아? 짜증나 죽겠네. 순간 저는 전화기를 빼뜯 꺼버렸습니다. 거실에서 자고 있는 아들을 보자 더 화가 치밀었고 그대로 재훈이 등을 세게 쳤습니다. 이재훈, 너 일어나봐. 당장 일어나봐. 엄마, 왜요? 무슨 일이에요? 민주가 지금 밖에서 잔다고. 너 핸드폰으로 통화 연결된 거 내가 들었어. 네? 무슨 소리세요? 아들은 당황하며 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통화 기록은 생생히 남아 있었고 주호가 스피커폰을 누른 것도 믿기 힘들지만 사실이었어요. 민주가 그랬어. 이 집이 자기 집인 줄 아느냐? 왜 자고 가냐? 짜증난다고. 설마 농담이겠죠. 술 마셨겠죠. 농담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말들이 농담 같았니?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제야 조금씩 눈을 뜨는 듯했어요.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겠죠. 하지만 자꾸 반복되는 민주의 외박과 말도 없이 들어오지 않는 날들. 이젠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는 걸 본인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나 사실 민주가 이상하다고 느낀 적 있어요. 친구들 만난다고 하면서 새벽에 들어오거나 아예 외박한 적도 몇 번 있었고요. 그걸 지금 말해? 너는 왜 그렇게 사람 믿고만 살았니? 설마 싶었어요. 그냥 스트레스 받았나 보다, 육아도 힘들고 하니까 그랬나 보다 했죠.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결혼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벌써 이 모양이고 손자를 낳고도 그 책임감 하나 제대로 갖지 못하는 모습에 속이 문드러졌습니다. 그날 새벽 며느리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의 밤을 꼬박 새웠고 아들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더군요. 다음 날 아침 현관문이 열렸고 민주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아직 계셨네요? 죄송해요. 일이 늦게 끝나서요. 지금이 몇 시야? 어제 왜 연락도 없이 안 들어왔어? 그냥 친구 집에서 술 한잔하다 자버렸어. 뭐가 그렇게 문제야? 그 말투, 그 당당한 표정. 이 집에서 고작 손자 돌봐주는 시어머니 앞에서 미안함 하나 없는 그 태도에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대해줬는데? 넌 날 이런 식으로 대하니? 어머님, 제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그러세요? 다들 자기 삶 사는 거죠. 민주야, 너 어제 통화한 거 엄마가 다 들었어. 스피커폰으로 주호가 통화 버튼 눌렀다고. 그 말을 듣자 민주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그냥 술김에 한 말이고 기분이 좀 안 좋아서. 술김에도 본심은 나오는 법이야? 너 어제 했던 말 나는 평생 못 잊을 거다. 민주야, 진짜야? 너 이 집에서 자고 간다니까 짜증 났다고 말한 게 진심이야?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 자리에서 고개만 떨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집의 마음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이기를 포기한 태도, 말 한마디면 무너지는 진심. 그걸 저는 너무 늦게야 알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 뒤늦게라도 정리할 수 있겠죠. 이제 이 집에선 누구도 저를 함부로 대해선 안 된다는 걸 보여줄 차례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 민주를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 입에서는 한마디 사과도 없었고
오히려 저를 향해 냉랭한 눈빛을 보내더군요. 그런데 이상하죠. 미안하단 말도 변명도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도리어 더 무서웠어요. 그 아이의 속을 전 정말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며칠이 지났어요. 재훈이는 그날 이후 말수가 줄었어요. 집에 오면 말없이 주호를 안고 있다가 조용히 잠자리에 들더라고요. 재훈아, 민주랑 요즘 대화 좀 해봤어? 아니요. 말을 꺼내면 싸울 것 같아서요. 그래도 그렇게 지내다간 더 틀어질 거야. 엄마, 솔직히 말해요. 민주가 혹시 바람 피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제가 먼저 그런 말을 꺼내겠어요. 하지만 통화 내용은 명백했어요. 그날 통화 내용 기억나지? 외박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그 말투, 그 뉘앙스. 엄마는 그게 너무 이상했어. 저도 이상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 며칠 전부터 민주 뒤를 좀 밟아봤어요. 그 말을 듣고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희 재훈이가 그렇게까지 마음먹고 움직인 적이 없었거든요. 며칠 전이었답니다. 회사에서 일찍 퇴근하겠다고 하고선 민주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사무실 근처에서 기다렸대요. 처음엔 집 방향으로 버스를 타길래 별 생각 없이 뒤따랐는데 도중에 중간 정류장에서 내리더니 어떤 남자의 차를 타고 떠났다는 거예요. 엄마, 그 차가 어디로 가는지 제가 쫓아갔어요. 그 말에 저는 숨을 멈췄어요. 저희 아들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서 밥 먹고 그 다음엔 카페를 가더라고요. 그리고 공원에서 팔짱을 끼고 걷더라고요. 그 장면을 말하는 재훈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참 많이 웃더라고요. 내가 결혼하고도 그렇게 웃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니? 사진 찍었어요. 모든 장면 다 찍었어요. 그날 밤 아들은 제 집에 와서 잤습니다. 다음 날까지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이제 결정을 내려야겠다고 했어요. 엄마, 내일 민주한테 얘기할 거예요. 사진도 보여줄 거고요. 그 전에 한 번만 더 물어봐. 혹시라도 오해일 수 있으니까. 오해 아니에요. 엄마, 그 사람이 민주 머리 쓰다듬는 것도 봤어요. 웃으면서 꼭 연인 같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이제는 부정할 수도 눈 감을 수도 없는 현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주호를 저에게 맡기고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도대체 왜? 뭘 그렇게 못 참아서 가정을 버리려고 하는 걸까? 모든 걸 갖췄잖아요. 신혼집도 졌고 가전도 졌고 손자까지 내가 봐줬는데 그 모든 걸 당연하게 받아놓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날 저녁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말했어요. 다 보여줬고 물어봤어요. 뭐래니? 인정했어? 말없이 울기만 했어요. 아니라고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 말투, 그 표정이 인정한 거랑 똑같았어요. 그랬구나. 엄마, 오늘은 집에 안 들어갈게요. 저 그냥 다시 안양 가도 될까요? 그 말에 저는 대답 대신 문을 열어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재훈이는 제 방 옆방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자식 우는 소리에 마음이 찢어졌지만 저는 그저 담담히 밥상을 차려줬어요. 이럴 땐 잘 먹어야 해. 무너지지 말아야 해. 그 다음 날 아침 아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이혼하겠어요. 주호는 어떻게 할 거니? 저 혼자 키울 거예요. 민주에겐 더는 기대 안 해요. 그 말을 끝으로 저흰 또 하나의 큰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모든 걸 정리하자고 통보했고 이혼을 위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는 며칠 후 안양까지 찾아왔지만 재훈이는 단호했어요. 아이 보러 오지 마. 위자료, 양육비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완전히 끝내자. 그렇게 하나의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끝이 아니란 걸 알았어요. 이제야 겨우 진실을 마주했을 뿐 정리해야 할 감정은 아직 너무도 많았어요. 민주와의 이혼을 마치고 온 날
재훈이는 제 집 안방에서 하루 종일 말이 없었어요. 점심도 저녁도 먹지 않고 멍하니 누워만 있더라고요. 눈을 감고 있어도 자는 게 아니란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가 아픈지 아닌지는 말하지 않아도 느껴졌던 것처럼 지금 이 아들도 똑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심스레 아들 방문을 열었어요. 재훈아, 자니? 아니요, 아직 안 잤어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 감기 걸려서 콧물이 줄줄 흐르던 날, 제 옆에서 아니요, 아직 안 잤어요 하며 눈물 보이던 그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저는 살며시 아들의 옆에 앉았어요. 많이 힘들지? 말해봐.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엄마, 저 바보였어요. 진짜 바보였어요. 그 말에 저는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처음부터 민주가 그런 아이였다는 걸 알았어야 했는데. 그냥 예쁘게 웃고 상냥하게 굴면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사람 속은 다 몰라. 엄마도 그렇게 살면서 배웠어. 엄마,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엄마한테 상처 줬어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무너졌어요. 늘 속으로만 사귀고 참고 살아온 그 말이 아들의 입에서 터져나오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널 키운 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너는 모를 거야. 그런데 내가 준 것들이 다 너한테 짐이 됐던 것 같아서 한동안은 내가 너무 밉더라. 아들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뜨거웠어요. 마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울음을 꾹꾹 삼키던 그 열기처럼 말이에요. 엄마, 나 다시는 안 속을게요. 다시는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주호, 내가 키울게요. 엄마가 봐주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아빠니까.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아들이 아버지가 됐다는 걸 실감했어요. 그래, 이제 너도 아버지니까 네가 잘해줘야지. 그 애가 누구를 보고 사람 되는 줄 아니? 아빠를 보고 잘하는 거죠. 맞아. 나중에 주호가 물어보면 네가 자랑스러운 아빠였다고 말할 수 있게 살아봐. 그날 이후 재훈이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출근 전엔 주호를 깨워 이유식을 먹이고 퇴근하고 와서는 기저귀도 갈고 목욕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주말마다 청소를 하고 제가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게 하려 애를 썼어요. 엄마, 오늘은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너 언제 이렇게 사람 됐니?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니까 다행이죠. 어느 날 주호가 옹알이를 하다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 소리를 듣고 재훈이는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 얘가 아빠라고 했어요. 들으셨어요? 응, 들었어. 고생한 보람 있지? 그날 밤 세 식구가 함께 이불 깔고 누웠어요. 주호는 아빠 배 위에 누워 잠들었고 저는 그 옆에서 조용히 웃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 무엇보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며느리 민주가 집으로 한번 찾아왔던 날이 있었습니다. 무릎 꿇고 빌었어요. 다시 잘해보겠다고, 자기가 미쳤었다고, 주호만이라도 보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재훈이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주호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정말 아이 얼굴도 못 보는 거야? 그날 네 통화, 네 표정 난 다 봤어. 그 말 한마디면 됐어. 이젠 됐다. 민주는 그렇게 2번 다시 연락하지 않았고 아들은 조정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이혼을 마쳤습니다. 주호는 더 이상 울지도 않고 밤마다 편하게 잠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게 무엇보다 고마웠어요. 이제 저는 아들한테 미안하단 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재훈아, 그동안 엄마가 다 안아줘야 했던 걸 너 혼자 감당하게 해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그 덕분에 이제 진짜 어른이 됐어요. 저희 셋은 정말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주호는 이제 낮잠도 잘 자고 밤에는 칭얼거림도 줄어들었고요. 재훈이도 전보다 훨씬 말수가 늘었고 퇴근 후엔 제 손을 먼저 잡아주곤 했어요. 엄마, 주호가 오늘 나한테 손뼉을 쳐줬어요. 웃으면서요. 그게 다 너 덕분이지. 얼마나 잘 돌봤으면 그래.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저희 가족은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주말 아침, 아직 이불 정리도 안 했을 때 집 전화기가 울렸어요. 처음에는 혹시 민주의 친구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곧 자신을 밝혔습니다. 민주의 엄마예요. 그 한마디에 저는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 네, 무슨 일이시죠?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딸 하나 있는 사람 마음은 조금 생각해 주셨어야죠. 그 말에 저는 벼락을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딸이 이혼당할 만한 짓을 했는데 제가 뭘 더 어떻게 생각해야 하죠? 사람 일이 다 그런 거잖아요. 실수할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단칼에 끊으실 수가 있어요? 손주 얼굴도 못 보게 하고. 참다 저는 전화기를 꽉 쥐고 소리쳤습니다. 그 실수가 뭔 줄은 아세요? 남편 두고 딴 남자 만나며 웃던 거요. 그게 실수인가요? 아휴, 그러니까 아이한테만이라도 기회를 주세요. 저희 민주가 아직 정신 못 차려서 그렇지. 정신 못 차린 걸 잘 아시네요? 그러면 훈계를 하셔야지. 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따지세요? 사돈은 한참 말이 없더니 결국 본심을 드러내더군요. 주호, 그래도 반은 저희 집 핏줄 아닙니까? 너무 완전히 끊어버리시려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말에 저는 목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키운 시간은 뭔데요? 제 아들의 피는 어디 갔고 제가 헌신한 육아는 뭐가 되는 건데요? 주호를 핑계로 딸 변명하지 마세요. 민주가 자격이 없으니 제가 키우는 겁니다. 그 애한테 다시는 접근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날 오후 재훈이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재훈아, 민주네 쪽에서 전화 왔다. 뭐라고 했는데요? 딸이 불쌍하다. 손주 좀 보여달라. 이딴 소리였지. 정말 이제 와서?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날 저녁 민주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엔 문자였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주호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그 문자 한 줄에 전 온몸이 식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얘네는 끝난 게 아니라 다시 틈을 만들려고 한다는 걸요. 다음 날 사돈이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말하고 싶다며요.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현관 밖에서 소리 높이는 그 목소리만 들었습니다. 사돈,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희 민주는 진짜 후회하고 있어요. 손자 좀 보게 해주세요. 지금 그 손자 당신 딸이랑 상관없어요. 끝났어요. 그녀는 거듭 말을 돌려 말했지만 끝내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맹세했어요. 이제부터는 누구도 내 가족을 함부로 들쑤시게 두지 않겠다. 내가 지킬 사람은 내 아들과 내 손주 하나면 된다. 그리고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혹시 전처 측에서 접근하거나 연락할 경우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나요?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부터 준비하시죠. 저는 미련 없이 그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자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문자 하나 없었고 그의 엄마도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재훈이는 말없이 제 옆을 지켰고 저는 집안일을 하면서도 늘 귀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또 어디서 들이닥칠까봐. 그 긴장감 속에서도 저는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제야 제 자리를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며칠 뒤 법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은 이미 마쳤지만 접근금지 조치는 정식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날짜가 잡히고 저는 옷장 앞에 서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이 나이에 법정까지 가는 제가 참 우습기도 하고 대체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나 싶기도 했죠. 그래도 문득 손자가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저의만큼은 저처럼 속고 살지 않게 해야 했어요.
조정기일 날 법원 대기실에 앉아 있는 제 앞에 민주와 그 엄마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재훈이는 손을 꼭 쥔 채 제 옆에 있었고, 저는 순간 마음이 흔들릴 뻔했지만 그때 들었던 그 말들, 그 표정들, 그게 뇌리를 쳤어요. 재훈아, 괜찮지? 괜찮아요. 엄마가 여기까지 와준 것만으로도 든든해요. 민주는 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날은 제가 많이 취했어요. 감정이 격해서 그런 거고요. 주호는 제 자식이에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너 자식이라 부를 자격이 있어? 네가 애 보는 날보다 내가 애 본 날이 더 많다. 그건 너도 알지? 재판장 안으로 들어갔고 판사 앞에서 저는 진심을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손자를 제가 지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어미는 자식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의지도 없습니다. 저는 혼자 키우겠다고 결정했고 친권도 이미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판사는 양측 의견을 들은 후 말했습니다. 명확한 폭행이나 강압은 없지만 아이와 어머니의 심리적 안정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가처분 명령 인용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이제 끝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민주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말했어요. 주호 얼굴만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 눈물 너 자신한테 미안해서 흘리는 거지. 주호를 위한 눈물은 아니야. 사돈,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마세요. 딸 가진 마음 좀 이해해달라고요. 나도 딸 있어요. 근데 이렇게는 안 키워. 그날 이후 민주는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이 집의 문을 잠그면서 제 마음도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재훈이는 회사에 복귀했고 저는 주호와 아침을 맞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장 보러 나갈 땐 유모차 끌고 낮잠 자는 시간엔 제 손을 꼭 잡은 작은 손을 보며 잠시 숨을 고릅니다. 어느 날 주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 한마디에 저는 또 울었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그 한마디에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전 오래된 친구가 제게 말했어요. 너 아직도 애 본다고 고생해? 그냥 며느리한테 다시 맡기지 그래. 그런 소리 말어. 난 지금이 제일 행복해. 이제 저에겐 다시 돌려받을 것도 없고 더 이상 빼앗길 것도 없어요. 하지만 남은 인생은 제가 지킨 것들로 채워갈 겁니다. 욕심 없이, 기대 없이, 그저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변덕스럽고 사는 건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진정으로 원했던 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창문 너머로 바람이 스쳤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나의 삶아. 그리고 다시 따뜻한 저녁을 준비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기로.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